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화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엔 K리그, 월요일엔 크크크. 했다. 네, 여러분 홀리케이 채널 구독과 또 이 영상의 좋아요, 댓글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부터 한방 크로 크크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K리그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남지 않았고요. 한방크 지난 주말에 벌써 강등권에 가는 팀, 또 약간 우승팀의 시나리오가 약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먼저 경기 결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사실 골이 많이 터지진 않았는데 딱 보이는 게 대구와 전북의 경기죠. 전북이 2골 차로 대구에게서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우승에 정말 한 발자국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대구와 전북의 경기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대구가 전북과 홈에서 경기를 했는데 원정팀 전북이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네. 우승에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전북이 대체로 우세한 경기를 하는 가운데 대구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쵸. 대구도 만만치 않게 많은 득점기를 잡았고 세징야가 흔들고 김진혁이 이제 문전에서 굉장히 투지 있게 득점기를 잡아가는 대구의 원래대로의 모습이 잘 나왔는데 하지만 선제골은 이제 전북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넣었습니다. 홍정호 선수 선제골이 나왔는데 전북이 이날 그 구스타보 선수가 약간 한가운데 있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로 빠지면서 이용의 롱패스를 받는 패턴을 많이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하프 스페이스나 측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다가 코너킥을 얻어냈죠.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쿠니모토가 올린 공을 그 공이 문전으로 절묘하게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경합 중에 그 공을 이제 홍정호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이제 전북이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때 그 송민규 선수였나? 팔에 네. 맞는 장면이 있었죠? 네. 느린 화면상으로 봐서는 이제 팔꿈치에 맞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겨드랑이 아래쪽 부위에 맞았기 때문에 핸드볼로 볼 수 있지만은 최근에 개정된 핸드볼 규칙에 의할 때는, 그러니까 홍정호 선수가 만약에 팔꿈치를 맞고 그거를 받아서 바로 슛으로 연결해서 골로 만들었다 이러면 취소였을 텐데, 송민규 선수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상황이 이어진 장면에서 이제 홍정호 선수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공격자에 의한 핸드볼 규정이 조금은 느슨하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 네. 과정을 통해서 VAR 확인을 하고 고심 끝에 이제 김대영 주심이 득점으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구의 반격 중에서는 후반 39분 안용우의 크로스를 김진혁이 다이빙 헤딩으로 연결한 공이 송범근의 선방인지 막았는지 맞았는지 의도했는지 아닌지 아무튼 송범근 선방에 막히면서 예전에 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동국 선수가 맞았는지 넣은 건지 알 수 없었던 안면슛. 노동건 선수의 두개 골슛이죠. 그쵸. 두개 골. 그 상황을 이제 전북이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교체 투입돼서 이미 상대 진영을 흔들고 있던 문선민이 후반 41분 엄청난 골을 넣었습니다. 와우. 그 송민규 선수가 스루 패스도 역시 아웃프런트의 달인답게 아웃프런트로 넣어줬고 그걸 받은 문선민이 수비 배우로 완전히 침투한 게 아니고 안용우를 달고 뛰고 있었는데 안용우가 몸싸움 과정에서 공을 잘 지키다가 안용우와 최영 골키퍼를 모두 속이는 타이밍에 칩샷으로 최영은을 넘겼는데 그게 이제 동작이 크고 준비 동작이 있어서 최영이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공을 기습적으로 발을 살짝 들어 올리듯이 갑자기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네. 허를 찔린 최영은이 손도 못 쓰고 당하는 정말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문선민 선수 인터뷰를 했다는 정다호 네. 기자가 네. 통화를 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화를 한 우리가 정도.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굉장히 이거를 약간 후르꾸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 후루쿠. No, it's not 후르크. 요행이 아니다. 예, 그 앞선 그 이거 해줘 원희영 그죠. 채널에서 조은희 선수랑 대결할 때도 이 기술을 시도했었다고. 네, 그쵸. 그래서 1대1을 10번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장면에서 그 로빙슛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물론 실패를 했지만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인천에서도 그런 골을 넣은 적이 있고 물론 엄청나게 뛰어선 건 아니지만 이번은 되게 높이 뛰었잖아요. 근데 살짝 뛰어서 넣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런 타이밍 뺏는 슈팅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문선민 선수 말에 따르면 이제 본인이 역습을 많이 나가고 또 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 자주 연출되기 때문에 각 골키퍼가 나오면은 각도가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구석을 향해서 슈팅하기 어려웠지만 대신 골키퍼 키를 넘기면 골에 굉장히 근접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고 그 열심히 트레이닝한 결과가 이번 대우전 골로 이어졌다. 와우. 이츠나 후루쿠 네. 스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골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대구가 공세를 펼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골 차니까. 그 경기 끝나기 전에라도 한 골이라도 먹혀버리면 1대1 되는 거예요. 근데 1대0, 1대1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2대0으로 만들면서 사실상 이날 경기를 끝내는 골이었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중요한 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겨도 2골을 넣고 이긴 전북이었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아마 초조하고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 경기를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니까 네. 경기 끝나고 원래 이제 샤워를 하고 인터뷰가 다 끝나면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날은 전북 선수들이 드레싱 룸에서 경기를 끝까지 다 같이 지켜봤다고 합니다. 40분 격차였었거든요. 네, 40분 격차였으니까 거의 아마 씻고 나오고 뭐 하면 한 20분 정도는 아마 계속 다 봤다는 그 사이에 그 옵사이드 파울로 취소된 이동준 선수의 네네. 득점도 나왔을 거고 그쵸. 권창훈 선수의 그 그쵸. 1대1 찬스도 나왔을 거고 그래서 거의 뭐 분위기가 아주 월드컵 지켜보듯이 네. 수원을 응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현 선수가 뭐 수원이 기회를 잡았을 때 골을 못 넣으면 다 탄식을 하고 울산이 기회가 있었는데 못 살리면 안도를 하고. 그 되게 비슷한 장면 옛날에 제주에 있었잖아요. 제주가 이제 승리를 했는데 다른 경기장 장소가 그게 33라운드 경기였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결정이 안 돼서 이게 파이널 A로 가냐 못 가느냐를 선수들이 제주 선수들이 남아서 그라운드에서 그 그라운드에서 이거 맞아요.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다가 맞아요. 경기 끝나니까 기뻐서 막 난리. 그게 한 3, 4년 전 일이죠. 네, 조성환 감독 맞아요. 시절이죠. 네, 이렇게 수원 삼성이 울산을 잘 맞게 되면서 어쨌든 0대 0으로 울산은 자력으로 사실상 우승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순위표를 확인해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어제와 그제 또 운명이 결정된 두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토요일 광주가 성남에 패배를 하면서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지난 이제 36라운드에서 광주가 구단 창단 후 처음으로 포항을 잡았어요. 네네. 사실은 이제 35라운드에서 서울에게 충격적인 3대 0에서 4대 3으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이제 광주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포항 이겨보지도 못했고 왜냐면은 포항을 무조건 잡았어야만 신락 같은 희망을 살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적이 이제 포항을 잡으면서 이뤄진 거죠. 그래서 이 성남과의 소위 말하는 이제 멸망전, 네. 단두대 더비를 이제 치르게 됐는데 의외로 빠른 시간에 성남이 선제골을 잡았습니다. 전반 29분에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혼전 상황에서 안진범 선수가 뒤로 넘어가는 공을 몸을 숙이면서 부드러운 또 오버헤드 킥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그 공이 광주 수비수 2명의 머리 위로 쑥 넘어가면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원더골이죠. 네. 지금 거의 이번 라운드에서 그 문선민 선수의 칩샷하고 이 안진범 선수의 오버헤드 킥이 최고의 골을 넣고 경쟁을 할 그쵸, 것 같아요. 임팩트가 아주 이번 라운드 크죠. 골이 총 4개라서 네, 경쟁에. 그 2개면 뭐. 비진법을 향했는데. 근데 그 두 골은 진짜 올해 골 후보에 그렇죠. 들어가도 네. 맞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은 골들이죠.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쵸. 그쵸, 네. 그쵸. 그 지금 예술성과. 프로축구 연맹에서 하고 있는 최고의 골 선정 있잖아요. 그 게토레이. 네네네. 예. G 모먼트. G 모먼트. 네. 그 아마 유력한 후보가 이 두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안지범 선수도 사실은 좀 많이 불운했죠. 울산에서 상당히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면서 출발했는데 그 뒤에 뭐 안양, 인천, 뭐 임대와 이적을 반복하다가 이제 성남에 와서 성남에서 또 기대를 받다가 올 시즌에 또 중도에 뭐 부상도 조금 있었고 본인이 잘 좋은 모습 못 해주다가 정말 멋진 골, 무려 7년 만에 이 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잔류를 가까이 놓는 걸 했고 그 다음 안진범 선수 이후에 성남의 이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선수는 김영광이었습니다. 또 영광. 또 영광. 제가 전반기 끝나고 베스트 11에 저는 김영광 골키퍼 선택을 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이제 내년이면 40세가 되는데 정말 미친 듯한 선방으로 특히 그 전반전에 엄원상 2번 연속 맞고 이순민 맞고 마지막에 엄지성까지 막는 그 4단 선방. 4단 콤보 선방은 정말 대단했고 그것도 G 모먼트죠. 그렇죠. 그쵸. 후반에도 조나탄이 딱 잡아가지고 날린 슈팅을 동물적으로 반사해가지고 그것도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남이 홈에서 최근에 8경기인가 9경기 연속 무패였었거든요. 역시 탄천에서는 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서 잔류를 지을 수 있는 이제 승점 3점을 챙겼죠. 그리고 이제 운명은 서울과 강원의 다음날 경기로 맡겼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전날 경기 끝나고 김나일 감독과 통화를 했는데 김나일 감독이 뭐 피켓이라도 들고 내 잠실에 응원 가야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잠실에 나타났다면서요. 네, 뭐 정경호 코치랑 두 사람이 가서 오. 서울 서포터석에 앉은 건 아니지만 이 본부석에 앉아서 열심히 FC 서울을 응원했고 그 결과가
가 뒤에 이제 얘기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전력 분석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응원하러 그냥 응원하러 간 거잖아요. 응원하러 그 명목상으로는 전력 분석일 수 있어요. 서울이 마지막 경기 마지막 상대이기 경기죠. 때문에 네. 강원이 마지막 경기 상대이기 때문에 근데 성남 입장에서는 만일 거기서 강원이 승리를 했다 이러면은 다이렉트 강등은 피하지만은 승강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열리는 마지막 거였기 경기를 또 때문에 초조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성남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서울과 강원의 경기를 지켜보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전날 뭐 성남 입장에서 몇 가지 특기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일단은 구단주인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제 경기 막판에 보면은 상당히 기뻐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 물론 이제 뭐 은수미 시장이 전임 시장 때처럼 적극적으로 이제 구단을 지원해주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구단 마지막 홈 경기에 와서 경기를 지켜봤고 또 12월에는 이제 성남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클럽하우스가 그렇죠. 네. 시작을 중요하죠. 합니다. 네. 그런 지원들 어쨌든 성남은 지금 우리가 다음 경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했겠죠. 잔류가 확정이 됐고 그걸 또 구단주가 지켜봤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못한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장면을 마지막 홈 경기에서 연출을 했다. 그게 클럽하우스가 이제 중요한 게 클럽하우스 준공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강등이 됐어.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진짜. 민망하겠어요. 그리고 성남 다행이야. 클럽하우스가 정말 시설이 괜찮은 게 네. 일단은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 여러 뭐 최고의 수준의 클럽하우스들하고 비교하면은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은 상당히 시도민 구단 클럽하우스 중에서는 잘 됐고 무엇보다 잔디 구장을 2면 이상, 두 면, 3면까지 최대 활용할 수 있는 확보한 그 상황이 상당히 좋은 게 인천도 지금 이제 공사 들어가가지고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인천은 지금 천연 잔디 구장이 없어요. 인조 잔디 구장 한 면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거든요. 물론 추후에 천연 잔디 구장도 이제 해준다고는 하지만은 한 면 갖고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성남이 잔류와 함께 또 이제 12월에는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주목받은 경기 바로 뒤이어 최용수 감독이 적으로 만난 서울 강원의 경기입니다. 0대0 무승부였고요. 이 경기는 진짜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쵸. 아무래도 최용수 감독이 FC 서울을 상대하는데 네. 하필이면 또 강원의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큰 경기였는데 과연 최용수 감독이 강원을 어떻게 바꿔서 만들어 나올까 이런 기대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한 9일 정도의 그렇죠. 시간이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올까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크게 예상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파이브백이다. 네. 그러니까 근데 아주 수비.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그 최용수 감독의 전술을 떠나서 이 경기를 대하는 그 자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지면 안 된다. 저는 그쵸. 최용수 감독이 11위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선택했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서울을 잡으면 마지막까지 가서 아예 그냥 탈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게 확률상으로 높진 않잖아요. 그쵸. 오히려 그런 태도로 경기에 접근을 했다가는 그쵸. 괜히. 최근에 서울의 공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방 맞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서울은 배우 공간을 내주면은 아주 난리가 그렇죠. 나는 팀이죠. 최근에 공격력은 지면 결국 마지막 라운드에 가서 뒤집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이렉트 강등이 될 수. 다이렉트 강등. 왜냐면 다득점에서 광주가 이기기 때문에 그쵸. 최종 라운드에서 아예 다 강등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최용수 감독은 원래 보수적인 사람이고 역시 이날도 보수적인 선택을 했는데 일단 작전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역시 최용수 감독의 축구가 달라지진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야 이거 한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최근에 가장 공격력이 뜨거웠던 서울을 상대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수비를 잘하는 축구를 또 갖고 나올 줄이야. 약간은 저는 좀 역시 최용수 감독답다. 경탄을 좀 근데 했어요. 물론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살아남는다면 최용수 감독의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최종전을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준비 과정으로 삼아서 일단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좀 더 구현해보는 그런 것 여유가 생겼다. 그런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진짜 박수 받을 만한 작전인 거고 반면에 혹시라도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뭐 이거는 진짜 큰 잘못한 거죠. 최근에 그 대전의 거제 전지훈련도 네네. 다녀왔잖아요. 네네.
대전은 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누구를 조금 더 만나고 싶어 했던 대전은 오히려 광주를 조금 더 껄끄러워했습니다. 음. 왜냐면은 이 광주가 굉장히 기동력이 좋잖아요. 빠른 선수들이 많고 또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사실 대전의 장점이 공격에 있지 수비에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물론 대놓고 우리는 강원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진 않지만 하지만 강원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보는 면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또 마사나 이현식 이런 선수들은 동기부여 될 만한 그렇죠. 측면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지금 강원도 어쨌든 그 모르는 영역이 생긴 거잖아요. 최용수 감독이 뭘 준비하고 마지막 경기엔 어쨌든 카드를 최대한 또 숨기면서 뭔가를 네. 준비를 할 거고. 그렇죠. 예, 승강 플레이오프 상당히 재밌어졌고 저는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안익수 감독과 최용수 감독이 서로를 격하게 끌어안으면서 안익수 감독의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로 격정적인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들 진짜 프로다. 프로다. 찐 프로다. 찐 프로다. 그런 생각들 했고 어쨌든 서울 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생경하면서도 또 신선하기도 하고 그쵸. 또 뭐 사실 최우수 감독이 강원이 엠블럼을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직까지 사실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그런 분이 다시 돌아온 건 참 K리그의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또 하나 더 있었죠. 마티아 선수를 투입했다가 또 뺐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정말 공교롭게 안익수 감독도 본인 데뷔전 때 팔로세비치 선수를 넣었다 뺀 적이 있었는데 야, 이게 참 뭔가 통한다 그 사람의 코드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익수, 용수. 약간 수수. 평행이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두 감독은 철저하게 어떤 자신의 규율과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선수, 자신이 요구한 것, 오더를 내린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선수는 강력 처단한다. 그쵸. 강력 네. 처단한다. 어쨌든 뭐 여기 강원이 11위 했고 서울도 저 의미 있게 잔류를 한 게 사실 서울 올해 강등 제일 가장 유력한 후보였잖아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25라운드 시점에서 최하위 11위, 12위 강등권 최하위권에 있는데 잔류한 팀이 지금 딱 두 팀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재작년에 인천. 그리고 올해 서울. 그렇죠. 대단히 양익수 감독 부임 이후로 뭐 5승 3무 1패인가요? 네.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면서 결국엔 살아남은 FC 서울이고 뭐 참 힘든 시즌을 보냈는데 과연 내년은 어떻게 될지 네.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또 후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과 성남 잔류 확정, 또 강원은 승강 플레이오프행, 광주는 강등하게 됐습니다. 또 지금 그룹 A의 지금 경우의 수를 좀 보면은 전북이 우승하려면 이기면 무조건 우승이에요. 전북이 비교도 우승. 비교도 우승이고요. 네, 그쵸. 사실상 저도 네, 우승할 수 사실상 있고. 저도 울산이 뭐 이제 비기기만 비기거나 지면은 무조건 우승이고요. 그렇게 되면 전북이 이겼을 때 대구는 3위를 확정을 짓겠죠. 또 울산이 이기려면 울산이 우승을 하려면 무조건 전북이 져줘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론상으로는 전북이랑 울산과의 승차가 2점이기 때문에 승점 2점을 따라잡는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전북 무승부, 울산 승리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그쵸. 다득점에서 일곱 울산이 골 차이로. 7개를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울산이 뭐 최소 7골을 넣고 이긴다는 8골 넣어야 거는 돼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건 거의 없는 선택지라고 보면 사실상 뭐 전북이 져야만 울산이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전북이 지고 울산이 이겨야만 우승에 가까워질 것 같고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대구랑 제주도 승점 1점 차로 마지막까지 3위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길게 다루지 않겠지만 아침 결과가 포항이 우승을 못한 걸로 났기 때문에 저 3위 싸움 중요해졌죠. 네. 어쨌든 3위를 확정 지으면은 그래도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FA컵이 지금 2차전이 남아있는데 뭐 대구가 여러모로 유리에는 보이지만은 2차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만약에 전남이 전남이, FA컵 우승을 네. 하면 우승을 하면 리그 3위만 갈 수 있습니다. 3위만 갈 수 있고 대구가 FA컵 우승을 현재 유리한 상황대로 하면 K리그 3위, 4위까지 다 가기 때문에 대구랑 제주는 뭐 마지막에 4위로 밀리더라도 뭐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제주 같은 경우는 다득점에서 9골 앞서거든요, 대구에. 그래서
승점이 같아진다면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승점을 얻는데 좀 주력을 할 것 같고 지금 제주가 승격팀인데 어쩌면 다음 시즌 또 ACL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승격팀이 ACL 나간 게 2018년 경남 경남. FC가 네, 유일했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의 강등당했죠. 그렇죠. 뭐 뭐, 많은 뭐 이름이 제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니죠. 많은 이름이 떠오르네요. 뭐 룩이라든가. 네. 네. 아, 루, 네. 카스티아노스, 조던 머치. 조던 그렇죠. 머치. 예. 그룹 B는 저희가 서울, 성남, 강원, 광주에 초점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포항과 인천은 뭐 예전역에 잔류를 확정지은 상태였기 때문에 7위, 8위에 잘 올라 있습니다. 뭐 어제 맞대결에서도 두 팀 모두 충분히 이제 실험적인 부분도 감행을 했고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데뷔전 기회를 상당히 많은 어린 선수들이 줬죠. 그 선수들이 근데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리고 또 김기동 아들, 김기동 네. 감독 아들 포항 팬들 사이에서 우리 도련님이라고 표현해요. 네. 김준호 선수가 도련님이 또 데뷔전 데뷔전을 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정해지기도 했던 지난 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주민규 선수 한 골 네. 추가하면서 통산 100골이 됐습니다. 와, 주민규 선수. 득점왕은 뭐 거의 확정 무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규 선수의 득점왕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저희가 또 이제 우승팀, 3위팀이 누가 될지는 다음 크크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북의 끝에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네. 자, 계속해서 피치 못할 토론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강원 추락의 원인을 돌아보자를 주제로 좀 잡았습니다. 도대체 강원이 정말 원래는 화려하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올해 정말 스타 대표이사까지 오면서 기대를 모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강등권에 가게 된 건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 때는 상당히 의욕이 넘쳤죠. 네. 예, 일단은 이영표 대표이사가 오기 전에도 전력 보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안병준 선수와 마사, 아슐마토프 선수의 영입은 확정적인 단계였고 최종적으로 마사, 아슐마토프는 왔는데 안병준 선수는 메디컬 테스트 문제로 계약을 이제 중도에 포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영표 대표이사가 온 뒤에도 뭐 김대원 선수를 대구에 이적료를 주고 데리고 오고 임창호 선수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강원이 올해 다시 한번 파이널 A에 갈 수 있는 어떤 스쿼드를 갖췄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근데 뭐 김명수 감독은 또 그렇게 안 봤던 것 같아요. 뭐 결과론적인 지금에 와서 얘기지만 스쿼드적인 측면에서 좀 포지션별적인 불균형이 있었다. 특히 포워드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수 자원이 상당히 좀 적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고 뭐 이영표 대표이사는 그 도의회에 출석을 하면서 올 시즌에 부진했던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면서 오히려 동계 훈련의 어떤 내용적인 문제를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느낀 점은 감독과 대표이사가 서로가 좀 책임을 안 맞는 거죠. 네,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수 영입에 있어서 감독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쓰는 사람이니까. 의견도 많이 내고 네. 실제로 실무도 감독이 뛰는 그렇죠. 경우도 많고. 근데 이번 강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죠. 거의 대표이사가 주도를 했고 특히 여름 이적 시장. 그렇죠. 특히 여름 같은 게 사실 여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런 위기에 몰린 팀일수록 여름 영입 시장을 통해서 좀 반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영표 대표이사가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독님 이 선수가 좋습니까? 저 선수가 좋습니까? 이렇게 A, B 선택지를 주고 이정엽 선수가 좋습니까? 아니면 B 선수가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정엽 선수가 좋아요? 아니면 B 선수가 좋아요? 근데 그 B 선수는 사실 K리그 팬들도 잘 모르는 선수. 그런 얘기. 두 선수 다 이제 이적해올 당시에는 K리그 2에 속해 있었지만 이름값이 이름값이 아예 다른. 너무, 좀 그러면 이제 김병수 감독이 당연히 뭐 이정엽이 낫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정엽을 데려와서 김병수 감독이 원했던 영입이다. 이건 흔히 쓰는 말로 그거군요. 답정너군요. 그쵸. 그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다우 기자도 전화 받겠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주장하시더라고요. 감독 쪽에서는. 아, 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감독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왜냐면 원하던 영입도 아니었는데 밖에서는 뭐 감독이 원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서 김병수 감독이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김병수 감독의 어떤 저는 글쎄요 전술적인 부분은 훈련을 통해 공개하면서 저희에게 다 공유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경기 중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감독의 이야기 선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아 이런 방향의 축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전술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추측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구적인 내용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벤투 감독에 대해서 선수들이 상당히 훈련적인 세션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것처럼 김병수 감독하고도 선수들 사이에서도 훈련 세션의 충실함, 분위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결과로서 발현되지 않을 때 그 내용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는 밖에 있는 팬들이나 미디어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김병수 감독의 성향상 어떤 결과에 오롯이 집중하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후임으로 온 최용수 감독의 성향과는 정말 정반대 형태의 우리는 과정을 충실히 따를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이 진정한 어떤 성장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성향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점점 좀 결과지향적인 어떤 타이밍이 필요한 순간에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강원이 점점 그 타이밍을 하나씩, 둘씩, 셋씩 놓치게 되면서 순위가 점차 떨어지게 된 것.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김병수 감독도 변명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감독의 책임이 절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대표이사와 감독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게 그런 게 참 크다고 봐요. 처음에는 허니문이 있었죠. 있었나요? 허니문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한 달이었는지 두 달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알지 사건 못하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그때 그 여름 7월이었죠. 김명수 감독과 일부 코치 간의 그 불화가 있었을 때 네. 그때 뭐 벌금 4천만 원이라는 걸 폭행이냐 신체 접촉이냐 그쵸. 그게 뭐, 나왔는데 네. 굉장히 그 양측의 의견이 첨예했지만 그냥 징계를 내렸고 김명수 감독이 이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그 징계를 받아들인 거예요. 벌금 4천만 원이었죠. 4천만 원이었죠. 벌금이. 그래서 그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팀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됐고 결과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뒤에 이제 그분께서 감독 대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선수들 반대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김명수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의 그 일주일간의 타임라인, 그 다음 경기가 저 어디랑 경기였었죠? 포항전 이후에 포항전 대패하고 나서 한 나흘 동안이었군요. 인천전이었었죠. 인천. 네, 인천과의 경기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이 올 시즌 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아마 압축하는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시간 타임라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팩트를 얘기해도 부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영표 대표이사가 라커룸에 들어갔던 포항전 그리고 그전 경기에서도 뭐 일부 어린 선수들에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조언과 격려였을 거고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간섭과 지적이었을 거고 저는 그거는 말하는 쪽과 받아들이는 쪽의 의견은 뭐 첨예하게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있었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팀 내부의 어떤 신뢰나 우리가 서로 사실은 그렇잖아요. 팀이 잘 되려고 하면은 모두가 어쨌든 똑같은 목표를 보고 똑같은 방향성을 인지하면서 야, 우리가 잘해보자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한 두 갈래 정도로 찢겨졌던 강원의 상황이었으니까 최용수 감독 부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올해 좀 강원이 많이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교통사고, 코로나 진짜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불운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하나가 돼서 좀 뭉쳐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팀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니까 팀이 더 걷잡을 수 없이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를 컨트롤하지 못한 뭐 대표이사, 감독, 동반 책임이 될 거고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강원이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K리그에서 가장 재미있는 축구를 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양산을 했는데 좋은 브랜드를 좀 만들어 가고 있었죠. 강원. 그게 좀 한 번에 무너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일단 뭐 네. 승강 플레이오프 전망은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까 전에 정다우 기자가 이제 대전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강원 쪽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최용수 감독과도 이제
지난주에 통화를 한번 했었고 네. 최용수 감독이 현실적인 어려움, 특히 지금 팀 내 부상자가 너무 많다. 음.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어제 경기 서울과의 경기에 나섰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부상을 안고 뛰는 선수들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 선수들이 또 언제 훈련이나 경기 중에 다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최용수 감독도 이 승강 플레이오프 전략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대전 원정에 가서 좀 상당히 실리적인 축구를 하게 될 것 같고 1차전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의 홈에서 열리는 2차전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최용수 감독은 2018년에 FC 서울 소속으로 부산 아이파크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렀었고 그때도 상황 비슷했죠. 1차전에서 좀 어려운 경기를 하다가 그때 저기 선수 이름 뭡니까? 그 부산 수비수 퇴장당했던 다이렉트 퇴장당했던 기억이 안 나네. 우리 모두 기억을 잊고 있는 네,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좀 행운도 더해주고 하면서 이제 1차전 상황을 어쨌든 유리한 쪽 끌고 왔고 초조해진 부산이 2차전에서 앞쪽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뒷방을 2번 때리면서 이제 팀을 잔류시켰는데 그 그림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뭐 최용수 감독은 수비의 조직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고 또 지금 강원 자원상 뭐 대단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도 어렵긴 하죠.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할 테고. 건진영 선수. 아 맞죠, 네. 맞죠. 네. 대신에 이제 대전이 과연 어떻게 할 건가가 참 중요할 텐데 대전이 문제가 이게 시즌 일찍 끝나서 한 달을 쉬고 플레이오프를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학 팀들이랑 연습 경기를 한다고 해도 그거에 한계가 있죠. 그 비슷한 예가 이제 FA컵 결승 1차전에서의 전남이 네, 보여준 약간 문제점하고 매개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전도 얼마나 어쨌든 자신들의 홈에서 열리는 1차전에서는 대전도 승리라는 결과를 좀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한 경기 감각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뭔가 특히 올 시즌이 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2부 리그 팀에게 주어지는 디스어드밴티지가 너무 크다. 그쵸. 너무 시간이 그죠, 너무 많아서. 크죠. 네, 그죠. 좀 너무 크다. 네. 어쩔 수 없는 그거라고는 하지만은 좀 큰 부분도 있고요. 강원은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저는 최용수 감독이 왔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에 강등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스스로의 방어 전략은 지금 일단 형성을 했다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정말 귀한 지도자를 모셔왔는데 강등됐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의 논리는 최용수 감독을 데리고 오면서 일단은 마련을 했다 싶고 만약 살아남는다고 하면 조금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지역 일간지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일단 도에서 승인해준 통과시키려고 지금 올려놓은 승인을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안 자체는 잔류를 이제 베이스로 깐다고 하면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겨울 동안에 최용수 감독이 또 바라는 방향의 선수 영입도 진행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약간 세판짜게 되거든. 어쨌든 뭐 강원이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용수 감독이 그 이어프 대표이사의 3고 초려, 뭐 10고 초려라고도 표현되는데 그걸 뭐 받아들인 거는 강원에겐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자세히 한번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네. 자연스럽게. 네. 이민성 감독이 춘천에 오지 않을까요? 보러. 뭐 보러 올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경기 중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텐션이 떨어질 수 있는 경기지만은 어쨌든 강원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좀 중계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축을 흔들 만한 그 썰은 네. 뭔데요?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이브 그래요? 중에. 네. 오. 네. 대전 관련이구나. 대전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전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승강 플레이오프 끝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상관없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강원 추락의 원인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원도랑 행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강원 FC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뭐라고요? 뭐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하고 싶고 뭐 이런 이벤트를 하고 싶고 이제 강원 FC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강원이 어떻게 될지. 대관령 양떼 목장. 네, 맞아요. 그쵸. 다 이제 그 강원도랑 한 건데
내년이 좀 궁금해지네요 정말. 네. 그리고 또 광주 1년 잔류 후에 다시 떨어지는 광준이에요. 역대 강등 팀 중에서 성적은 상위권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강등의 원인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광주가 세 번째 강등입니다. 오. 예, 세 번째 강등이고 이렇게 세 번 강등 당한 팀이 지금 K리그에서는 전신이 상주 상무 시절을 포함한다면 이제 김천 상무, 정확히는 이제 상주 상무죠. 상주 상무가 세 번 했고 세 번째 강등을 당했을 때는 이제는 연고지 이전 때문에 강등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성적만으로 강등 세 번 당한 팀은 이제 광주가 유일한데 그쵸. 잠수함이네요. K리그의 잠수함. 네. 그거를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걸 엘리베이터 팀이라고 유럽에서는 표현하는 에스컬레이터 팀? 에스컬레이터 팀이라고 표현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팀인데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정리를 해서 풋볼리스트 쪽에 이제 기사도 썼어요. 광주 강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성적도 거의 역대 두 번째로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는 제일 좋은 최고 성적으로 강등당하는 팀이 될 수 있는 게 수원 FC가 이제 역대 다이렉트 강등 팀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당 승점 1을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광주가 0.97이에요. 마지막 인천전에 승리하면은 역시 또 승점 1을 넘습니다. 경기당 승점이. 그러니까 상당히 잘 하고도 지금 강등된 강등당한 운명을 맞았다. 그리고 특히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그 역대 최고의 공격력을 발휘하고 강등당했다고 했던 2016년 조덕재 감독의 수원 FC. 뭔 공이었죠? 막공이었나? 막공. 막공이었는데 그 넘었다. 41득점을 기록한 그런 팀인데 광주 강등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뒷심 부족의 문제가 드러났죠. 올 시즌 광주가 선제 득점을 13경기를 했습니다. 네. 네, 선제 득점을 하면 보통은 이제 이길 확률이 이기죠. 커야 되잖아요. 크죠. 근데 그 13경기에서 선제 득점을 한 13경기에 광주가 이긴 경기 7번밖에 없고요. 나머지 6번은 모두 역전패를 당했어요. 근데 이 6번의 선제 득점 이후에 역전패를 당한 이 6경기가 역대 이제 승강제 도입 이후 K리그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아하. 2015년에 대전 대전이 그때는 이제 13경기에서 선제 득점했는데 7번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근데 광주는 여기다가 또 경기 중 재역전패 당한 것까지 하면은 여기 역전패 7번이에요. 뭐지? 뒷심이 부족한 건가요? 근데 이거는 아실 거예요. 최근 경기들만 봐도 돼요. 어떤 경기 대표적이냐? 포항과의 경기. 선제 실점을 했지만 어쨌든 2연속 득점을 해서 2대1로 뒤집었는데 마지막 15분 동안 신인 공격수 이호재에게 2골 허용하면서 3대2로 패했던 경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또 역전패를 당했죠. 무려 3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후반 12분부터 4골을 허용을 하면서 서울에게 4대3으로 패했던 경기. 그쵸. 그 앞쪽으로 가면은 또 강원하고의 경기 원정 가서도 1대 역전패.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김호영 감독이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기 운영. 막 2골 차로 이기고 있는데도 뭔가 더 득점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갔던 선택들이 이런 역전패의 빌미가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조금만 경기 운영을 차분하게 혹은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해서 그런 역전패 당했던 경기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챙겼었어도 지금 아마 광주가 강등이 아니라 잔류를 확정했을지도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저는 선택을 한 거라고 보는 게 광주가 광주만의 스타일을 만들긴 했습니다. 광주만의 축구 스타일. 화끈하게 네. 화끈하게 하고 지는. 근데 수원 FC도 그랬거든요. 수원 FC도 굉장히 공격은 잘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수비 쪽에서 잘 안 됐었죠. 근데 좀 저는 과신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과 낼 수 있다. 김호영 감독이 그렇게 과신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광주가 공격적인 스타일은 굉장히 좋아요. 네. 젊은 선수들 역동적이고 빠르고 또 유스에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키워낸 선수들. 그쵸. 엄원상, 엄지성, 허율, 이균, 후반기 허율. 허율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데 성과를 냈지만 이제 거기서 조금 냉정해 봐야 됐던 거는 우리 수비 라인. 그렇죠. 그걸 냉정하게 파악을 못한 거죠. 그 수비 라인을 조금은 냉정하게 좀 봤었어야 됐는데 그런 좀 과신이 결국은 강등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정다우 기자에 넘길게요. 몰스패스는 오볼.
올스페 영향이 있었겠죠. 그 경기 일단 승점 자체가 물론 그 경기에서 제주가 이겼죠. 비겼죠. 비겼나요? 비겼- 비겼었죠. 그때 1대1이었죠, 맞죠? 근데 그걸 승점을 이제 1점을 날렸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 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어수선해졌고. 그 이후로 4연패를 당했습니다. 와. 그렇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연패에 5연패, 쫓아졌죠. 5연패죠. 총 5연패를 총 5연패를 당하게 된 거죠.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있죠, 당연히. 거기다가 그게 처음에는 뭐 심판의 책임이라고 이제 광주에서는 막 항변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이제 프로축구 연맹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광주 코칭 스태프의 기책 사유를 네. 확인을 하면서 네. 그래서 결국은 또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또한 광주의 실책 물론 심판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광주의 과실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만 더 차분하게 해서 규정을 잘 지켰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이미 지금 강등 확정이 아니잖아요. 승점 1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영향이 엄청 컸나 봐요. 그 이후에 4연패라니.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 다른 얘기인데 또 여름에 펠리페를 보냈잖아요. 네. 네. 펠리페를 보냈으면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작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펠리페가 나간 이후에도 주구장창 돌격 앞으로를 했단 말이에요. 돌격 앞으로를 할 만한 팀이 아닌데 돌격 앞으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펠리페 대체자 영입도 영입이지만 네. 그게 잘 안 됐고 조나탄이 계속 병원을 다니고 그쵸. 있으면 전술이라도 바꿨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한 게 저는 결정적인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과신의 문제가 아니었나.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라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성남이 정말 재미없는 축구를 했지만 살아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결국 아까 살아남게 얘기했잖아요. 되는 거예요. 홈에서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는 홈에서 한 번도 안 졌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잘 지키는 축구를 했다면 광주도 분명히 살아남을 만한 힘이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그렇게 맨날 우리는 앞으로 간다 하다가 또 지고 앞으로 간다 또 지고 이게 학습이 안 된 거죠.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펠리페를 보낸 거. 그러니까 펠리페 공백이라고 얘기를 할 건 아니고 펠리페를 보낼 때만 해도 와 광주가 진짜 기가 막힌 그렇죠. 장사를 했다라는 네. 평가는 있었어요. 왜냐? 펠리페 선수를 보내면서 20억 원의 이적료를 발생했고 물론 그 이적료가 모두 이제 광주 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수입을 갖고 광주가 지금 갖고 있던 부채를 어느 정도 탕감할 수가 있었고 그건 구단 경영에는 상당히 필요한 요소였죠. 거기다가 더해서 청두 롱청의 서정원 감독과 또 각별한 인연이 있는 최만희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때 이제 취업 비자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못 들어가고 있던 조나탄 그럼 뭐 조나탄 우리한테 좀 무상 임대를 해달라. 그렇죠. 조나탄 선수의 반년 연봉이 한 75만 불, 70만 불, 75만 불. 그러면은 거의 가치적으로는 광주가 저 펠리페 선수를 보내고 조나탄을 데리고 온 걸로 해서 약 한 뭐 250만 달러 정도 효과를 보긴 한 건데 문제는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의 유일한 보강이었던 저 조나탄이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의료 관광을 하고 말았다. 7월 8일이었나? 그때 조나탄이 이제 영입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광주 팬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조나탄을 본 거는 지난 11월 초 포항과의 원정 경기. 그리고 그때도 사실은 이제 후반 추가 시간 4분 정도 지났을 때, 5분 정도 됐을 때 이제 조나탄이 들어와서 볼터치 한 번 하고 끝났고. 그리고 이번 성남전에 조나탄이 드디어 그 3주 시간 동안 좀 몸을 올려가지고 45분 투입이 돼서 위력적인 특히 슈팅도 날리곤 했지만은 결국은 변화를 바꾸지 못했고. 그러니까 광주는 야 조나탄이 좀 몸 상태는 안 좋지만은 이걸 만들어 올리면은 그래도 한 9월부터는 우리가 이거 반전의 카드 꺼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11월에나 이뤄졌고 결국은 강등 되기 전까지 조나탄을 고작 2경기에서 50분 가량 쓰고 끝내버렸다. 이거는 처음에는 정말 기가 막힌 장사라고 생각했지만 조나탄의 몸 상태가 너무 큰 변수였고 유일한 여름 이적 시장의 영입이 효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 반면에 성남은 권경원 내려와가지고 맞아. 잡을 경기 다 잡았죠. 인천도 뭐 강민수, 김창수, 정혁 와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요소마다 또 승점을 벌었죠. 뭐 강원도 완전 효과를 본 건 아니지만은 뭐 이정현, 마티아 이런 선수들 와가지고 그래서 승점을 벌어줬어요. 근데 조나탄은 결국은 그 역할을 못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강등되는 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 이유가 한두 있죠.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요소들이 이제 쌓여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올해 광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주까지 살펴봤고요. 살아남은 파이널 B팀들도 정말 짧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포항과 서울은 애초에 강등될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인천은 잔류를 빨리 확정을 했었고요. 성남의 끈질긴 잔류 도전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인천과 성남에 대해서 짧게 브리핑 한 번만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영화의 명대사를 또 하나 제가 써볼까요? 좋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더라. 맞는 말이다. 예. 이 충청도 사투리 연기의 대가인 저기 배우 저기 이범수 씨요. 이범수 씨가 네. 그 유명한 그 영화 액션 영화죠. 유승환 감독의 짝패요, 짝패. 짝패. 네. 지금 제 목이 생각 안 나가지고 말 늘리고 계신 짝패. 네, 머릿속에 계속 짝패가 생각이 안 나고 저 깐부가 생각이 나서 전 쌍칼. 뭔가 두 개란 의미 때문에 쌍칼만 생각났어요. 네. 짝패에서 이범수 씨가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 그래요. 인천과 성남의 경기가 막 아름답고 박진감 넘치고 막 이건 아니죠. 그리고 살아남는 게 강하다는 걸 두 팀이 결과로서 증명하지 않는다.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내는 게 네, 도대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라고 할 정도인데 뭐 인천 팬들은 정말 가장 행복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요? 오랜만에. 그쵸. 네. 진짜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인천 팬들이 진짜 걱정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다들 조용하네요, 지인들이. 물론 그 중반 그 시즌 중반 들어서 막 연패하고 그럴 때 뭐야 또 이런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시기도 있지만 그래도 개막할 때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애초에 전력 보강으로 인한 기대치 자체가 시즌 개막할 때부터 작년과 올해 완전 달랐죠. 지금 순위 정도면 잘했죠. 네, 굉장히 잘했죠. 잘했고. 인천. 네. 뭐 김광석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가지 않았을까 싶은. 지난주에 조성환 감독님이랑 잠깐 이제 만났었거든요. 그때 저희 방송할 때 조성환 감독이 전화 왔었잖아요. 네네. 조성환에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김광석 선수가 부상 전까지 전 경기 풀타임을 뛰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본인이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 그때 좀 로테이션을 해줬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광석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김광석을 그런 식으로는 기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강민수 선수와 함께 좀 로테이션을 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천은 다만 이 좀 뭐 만족스러웠던 시즌의 마지막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 게 인천 창단 후 최고의 이 대표이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전달수 대표이사가 연임을 하지 않고 떠날 것 같습니다. 떠나는 것이 상당히 유력해지면서 정말 구단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제발 사장님 남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남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전달수 대표이사 본인이세요. 네, 본인의 사업도 있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아름다운 작별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좀 내부에다가 얘기를 하신 것 참그 같습니다. 좋은 분이죠. 네. 참 오신 후에 많은 일도 겪으셨는데 그 많은 풍파 속에서 본인의 그 꿋꿋하게 일을 하신 분이라 네. 이제 신망이 두터운데 결과적으로는 구단이 조금 더 바로 세워졌고 선수단도 어느 때보다는 지금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게 그렇죠. 됐고 감독 네. 선임도 그렇게 됐고 올해는 또 조금 졸라매기를 하면서 부채 탕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인천은 그 부채를 탕감한 부분이 성적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가 정말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크크크에서는 정말 이제 결과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덧 저희는 죄와 볼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조합은 오늘 아주 간단하게 네.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소식 몇 개 준비했는데 K리그가 이제 막판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계속 그 관중들이 없거나 제한된 숫자만 들어오다가 막판에 이렇게 몰아서 이벤트를 하려는지 각 구단별로 또 다 있어요. 연맹 네. 차원에서 막판 라운드들 이벤트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각 구장의 그 직관하시는 분들은 잘 가는 구장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연맹 차원에서 또 K리그 전체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벤트 좀 챙겨 가시라고 2개 정도 소개 빨리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최종 라운드 유니폼 실착샷 패션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네. 런웨이 바이 피치라는 이벤트인데 저 피치 폰트나 피치라는 말이나 그 K리그 쪽에서도 많이 활동을 해왔던
오버더피치라는 브랜드와 K리그가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축구 유니폼을 입고 K리그 유니폼을 입고 멋진 사진을 찍어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를 하시면 그 중에 일부를 심사를 통해서 선발해서 선물을 주는 뭐 그런 간단한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직관 가실 분들은 기왕 가는 거 유니폼 패션을 한껏 꾸며서 간 다음에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뭐 샵 런웨이 바이 피치 하면 되나요? 그 요령을 제가 오늘자로 찾아봤는데 연맹 홈페이지 정확히 안 나와 있었거든요. 네. 아. 요거 우리가 저희 볼리TV 대표로 볼리K 대표로 정다워 기자 저희 제출하면 안 돼요? 기자 참여 가능한가요? 제가 근데 얘가 저지를 입어야 되는데 얘가 네, 제가 대표로 참 민선 씨 있잖아요, 민선 씨. 전북에 가서 저지 잠깐 입고 벗어. 아니야, 민선 씨 있잖아요, 민선 씨. 저는 처음으로 밝히는데 네. 갑니다 직관. 아 그래요? 네, 마지막 직관은 갑니다. 아, 민선 좋습니다. 씨. 네, 민선 씨가 근데 민선 씨가 여기서 상을 타면 연맹이랑 일을 해보셨던 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공정성 그렇죠.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벤트는 네. 참여를 해볼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하더라도 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 네. 자, 제가 그럼 개인적으로 네. 홍보를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주에서 우리 볼리K 대표로 정다워 강민선이 같이 만나서 제가 가서 제가 네. 제가 요새 그게 있어요. 더비 카운티 아, 카운티 엄브로 유니폼을 제가 얼마 전에 샀는데 K리그 네. K리그 거라니까. K리그 입어야지. K리그 유니폼이 없어요. K리그 제가. 유니폼 진짜 기깔 나는 거. 아 있다. 김두현 있어요. 김두현. 김두현. 안산 그리너스 어때요? 안산 네, 그리너스 우리 조민국 감독이 선임을 기념하는. 기념하면서 네. 네. 고대만세. 여튼 그래서 상품 K리그랑 오버 더 피치가 콜라보를 해서 라이플 스타일 컬렉션 세트라는 거를 만든다고 하네요. 이미 만들었는지 만드는지 저희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한 명한테는 그 세트 전부를 다 주고 오. 울트라 부스트 21도 주고 그리고 오버 더 피치에 최고, 아마 최고. 나가는 거겠죠. 화보 촬영 기회까지 준다. 오. 이게 1등 한 명이고요. 2등은 화보 빼고 라이프 스타일 컬렉션 세트랑 울트라 부스트 21까지 주고 참여상 9명은 라이프 스타일 컬렉션 중에서 제품 오. 랜덤으로 한 개를 준다. 라고 돼 있고요. 이 컬렉션 세트 구성이 쿠션, 담요, 스카프, 러그, 일회용 카메라, 마스크, 폰 케이스, 무선 이어폰 케이스로 멋지군요. 구성이 돼 있다고. 어, 이 자기 너무 몸에 좋다. 두르고 꽂고 전화 하는 받고 거다 하는 할 모든 수 거를 다 K리그로 둘둘 두르고 다닐 수 있는 대박 기회. 이런 기회입니다. 자, 이게 제가 소개해드린 네. 뭐죠? 런웨이 바이 피치 이벤트가 되겠고요. 진짜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죠. 네. 이게 언젠가부터는 그 저지를 상당히 패션 트렌디하게 입는 그런 그쵸. 문화가 국내에서도 완전히 확산이 돼서 근데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을 비롯한 해외 클럽들의 저지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었는데 K리그도 이렇게 멋지게 라이프 스타일로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향후에 또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저는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로 K리그 굿즈나 유니폼을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수원 삼성 패딩을 평소에도 너무 잘 입고 다니는데 아, 네. 진짜 따뜻합니다. 그 수원 삼성 패딩은 광고는 근데 아니고요. 진짜 스테디셀러죠. 그죠. 네. 예전 그 이효리 씨도 이효리 씨 그 그것도 있어요. 몰래 찍힌 이효리 씨도 입고 있었고. 그 김재동 팬인가? 개그맨 어. 김재동은 전북현대 험멜 패딩을 입고 다니시고. 네. 아 근데 진짜 따뜻해요. 패딩은 진짜 유용합니다. 네. 그럼요. 패딩은 보통 이제 현장 쪽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 차 안에 1년 12개월 365일 항상 근데 이제 그래야 저희들 되겠죠.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장을 다니니까 특정 팀 옷을 입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특정팀 있는 기자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걸 사서 입습니다. 어디 거요? 지금 요새 입는 거는 제가 사스올로 아 그래 사소울로 입고 왔더라 얼마 전에. 사스올로 거를 네. 제가 하나 사가지고 그 뭐야 저 대표팀 경기였나? 맞아요. 저 정도 지나가는데 사솔로 입고 있어 그랬어요. 네. 그 어디야 그 뭐냐 영국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 아그 그 뭐냐 클래식 클래식 저집하는데요. 클래식 아, 풋볼. 네네. 아, 사소로 사서 입었솔로? 네, 사수 입소올로 사수 입었어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이거 나오면 넘어가야 된다 뜻이고요. 이거는 현장에서 오.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니고 아카이빙 차원의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K리그 과거 영상 디지털 변환 이벤트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딱딱하게 들리는데 그 K리그에 관련된 오래된 영상들이 연맹이 다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팬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뭐 비디오 테이프든 CD든 어떤 식으로든 제출해 주시면 연맹에서 그걸 디지털 변환해서 자기 아카이브에 가지고 있고 변환된 그 디지털화된 걸 뭐 파일을 팬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소정의 상품까지 함께 드린다라는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뭐 와, 저 진짜 막 보면 막 마음 너무 뭉클해질 것 같아요. 저런 아카이빙이죠, 것 아카이빙. 옛날에 영상 보면은 막 심판 막 관중이 내려와가지고 심판 막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2023년이 K리그 40주년입니다. 벌써 네. 벌써요? 지난 30주년 때만 생각해도 뭔가 좀 기념식들이 아쉽고 별거 안 당시에 했죠. 뭐 30주년 기념 베스트 11 선정하고 하긴 했지만은 이런 식의 영상, 옛날 영상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K리그 열심히 보러 다니시고 하는 팬들이 아마 90년대 중반 이전의 어떤 멋진 그림이나 어떤 경기들이 맞아. 좋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거의 어려울 거예요. 그게 이제 뭐 DB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게 라이브러리로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연맹이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변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분명 저는 아마 이게 40주년 어떤 행사들과도 연동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잘 좀 해서 많은 자료들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그때는 뭐 어리기도 했고 K리그를 잘 보지 않았지만 전 시골 살아서 예전 막 90년대에 울산 경기 보면은 진짜 뜻밖의 종합운동장인데 관중석이 꽉 차가지고 트랙에 그죠. 쪼그리고 앉아서 맞아요. 꽉 차가지고 울산 경기 보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벤치 뒤에서 사람들이 네. 앉아가지고 올망졸망 앉아가지고 끝나면 자연스럽게 선수들 가는 거 길막하고 뭐 사진 찍고 사진은 못 찍죠. 그때는 포커가 아니니까 막 사인 받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관중 중에 누군가 그때 캠코더를 들고 오셔가지고 찍어놓은 영상이 집에 있다면 이런 건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죠. 지금은 전 경기가 어쨌든 중계가 되고 디지털 자료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내 쓸 수가 있지만은 어느 시점 때는 과거에는 이제 중계되지 않았던 경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코너가 남았습니다. 픽매치 울산과 대구의 경기를 저희가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대상 경기가 아침 결승전이었는데 아쉽게 포항이 패배를 했어요. 그래도 너무 잘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짱짱. 네, 저희 졌기 때문에 오늘 네. 그렇게 며칠 좀 시간이 많이 들기도 했고 길게 말할 필요 뭐 있나 그래서 뭐 긴 내용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무승부를 예상해 주신 건 서우정 기자님 한 분이었고 저는 포항이 3대1 승리, 또 김정용 기자가 포항이 2대1 승리를 예측하면서 네. 제일 크게 틀린 게 저네요. 네. 네. 사랑한 게 쟤라면 쟤야. 왜 그랬을까? 애국 사랑에 빠진 게 죄입니다. 예. 자, 애국심 K리그 사랑이 죄야. 애국 그렇게 뱅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버렸고요. 여기서는 K리그 사랑한 게 쟤라면은 무기징역이라고요? 무기징역감. 네, 뭐 애국 뱅킹 한 대가가 이거라면은 수염이 네. 입을 다 가리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제가 썼던 그 유일한 시나리오 그 전력상으로는 약간 열세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장현수 선수의 본의 아닌 애국 자책골이 나올 것이다라는 저의 유일한 시나리오가 빗나가면서 그 제가 본 그 수십만 개의 우주 중에서 포항이 승리하는 우주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었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할 수 없다. 네. 김병용은. 저는 참 장현수 선수 얄밉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포항이 공략할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저는 예상보다는 훨씬 더 내용적으로 선전했었다고 생각해요. 포항이. 근데 좀 개인적으로 불만했던 거는 좀 판정이 정말 아무리 그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사심이 좀 느껴지는 장면이 여러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포항이 뭐 저렇게 공격 전개가 안 되고 뻥축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일단 그렇게 큰 데에서 일방적인 상대 홈 관중들의 응원 받으면서 뛰는 게 거의 처음인 선수가 많았다는 거 감안하고 약간 고의적으로 우리도 공격 전개 못하지만 니네도 못해라는 축구 흐름으로 좀 몰고 가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상대는 개인 능력으로 일찍 골을 넣고 하다 정말 보니까 2초 만에 나온 그 득점이. 그게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그때 분명히 공을 탈취해가지고 컨트롤하면서 나갈 때 손에 맞은 것이 보였는데 뭐 VR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고 하여튼 경기장이 너무 파랗긴 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K리그 VAR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VAR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포항 네. 화이팅입니다. 네, 포항 너무 잘했어요. 순서는 저 서우정 기자님, 김정용 기자님, 정다워 기자님 순으로 예측을 해볼 텐데요. 저는 이번 주 경기는 뭔가요?
저거요. 저기 써 있는 저기 거요. 울산 아, 대구예요. 울산 대 대구? 네. 전북이 제주랑 하고 울산이 대구랑 하고 또 수원 더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1대0 울산 승리. 오. 울산 1대0 승리. 네네. 써놔야지. 왠지 제 생각에는 대구가 이번에 굉장히 굉장히 대구 승리라고요? 아니요. 울산 승리. 울산이 1대0으로 승리를 하는데 네, 되게 대구가 좀 수비를 힘을- 잘해주고 네. 그런데 세징야도 막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울산이 또 잘 막아요. 네. 그러다가 시나리오 또 나온다 또. 시나리오 네. 쓰고 자빠졌네. 자빠졌다고요? 이동경 선수가 이제 그 PK 실축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 네. 이야. 결국 후반전 막판 한 15분 정도 남겨놓고 네. 한 골을 넣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그 장면인데? 이동경 선수 제가 볼 때는 후반 15분 남겨놓고 교체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랬구만. 이창백이냐? 너는 정마담에게 8땡을 줬을 것이고 9땡을 줘서 그래서 서우정 기자가 예측할 차례입니다. 예, 저는 울산의 2대0 승리. 오 저는 이제 대구가 어느 정도 한다곤 하지만 베스트 전력을 90분 내내 가동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저 경기에서 만에 하나 부상자가 발생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가 안고 가는 것이고 특히 에드가, 세징야, 라마스, 뭐 김진혁, 정태욱 등등 주요 선수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조금은 풀 전력으로 나가지만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 좀 힘을 뺄 거고 울산이 일단은 2대0 승리하고 뭐 트로피 향방은 저는 뭐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알 수 없는 네. 거죠. 우리는 이 경기 결과만 볼 뿐. 어쨌든 뭐 트로피는 울산이나 전북이나 결국은 각자의 힘으로 가져가야 된다. 자 그다음 김정용 기자님 예측해 주시죠. 저요? 저 울산이 이길 거라고 보는 게 사실 뭐 누가 봐도 정배지만 동기부여나 전력이나 뭐 상황이나 홈이나 두 명이나 울산 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 무승부. 몇 대면 우승 거예요? 1대1입니다. 네. 1대1 울산이 필사의 노력으로 승리를 따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승부에 그치고 만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저는 2대2 무승부. 왜죠? 2대2 무슨 거예요? 저처럼 밀려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저는 처음부터 무승부를 생각했어요. 왜죠? 울산이 급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급합니다. 네. 공격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 점을 가장 잘 이용하는 팀 K리그에서 어떤 팀이죠? 대구가 상대 뒷공간이 왔을 때 가장 무섭다. 그렇죠. 그쵸. 그거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팀이 대구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울산이 공격적으로 나간다고 가정하고 그 점이 오히려 좀 약점이 돼서 대구가 발목을 잡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울산이 전북이랑 맞대결을 할 때 쫄지 않게 굉장히 정신력을 잘 가다듬어 놓긴 했지만 막판에 역시나 좀 승리를 못 챙기는 승부처에서 결국 마지막 고비를 네. 넘지 못하는 모습이 이미 앞선 라운드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제 경기만 봐도 사실 수원이 조금만 정교하게 했으면 거의 막 3대0 이렇게 나올 뻔했어요. 진짜. 네. 그렇지. 세징야 선수 입장에서는 난 평소에 4명 정도 뚫어야 슈기회가 나오던데 너희는 2명밖에 그렇죠. 없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울산이 올해 체질 개선을 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 제가 연맹한테 기록표를 받았는데 올해 이제 선제 실점을 하고도 거둔 경기 승률, 경기 운영은 상당히 잘했고 선제 실점을 해도 또 뭐 승률도 상당히 높았고 2승 2무 3패인데 이게 지금 올 시즌 구단 중에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체질 개선의 가정은 있다. 그런데 뭔가 중요한 경기에서 자꾸 미끄덕거리고 대구전 상대 전적이 어떻게 되죠? 대구전 저기 원정 가서는 2번 다 졌고요. 그쵸. 홈에서는 이겼고요. 1승 2패죠. 1승. 예. 근데 울산이 아까운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그 흐름 때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트래블이 순식간에 쪼그라들면서 그렇죠. 하나 둘씩 사라지고 그 마지막에 일주일. 그 거기서 선수들이 정말 그 상황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멘탈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뭐 들리는 얘기는 홍명보 감독조차도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멘탈이 크게 흔들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어느 팀이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그럼요. 당연하죠.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밖에서 뭐 분석하면서 뭐 저래서 정신력이 약해서 우승 못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동종 업계에 있기도 하고 뭐 울산에 있는 여러 선수나 뭐 코칭 스태프들의 지인이 입장에서
그냥 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는 거 우리가 아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있죠. 예. 사실 좀 뭐 전북이나 울산이나 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팬들 입장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 한 경기 한 경기에 일희일비 되죠. 여론이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경기 이기면은 역시 김상식, 역시 홍명보 그래 믿었어 이랬다가 한 경기 지면은 완전히 그냥 나가. 나가 꺼져 뭐 아웃이야 역적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상대편 팀들이 와가지고 한 경기 못하면은 니네 감독 종신 뭐 스트레스 그 받지. 감정의 어떤 폭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는 이게 물론 최근에 전북 울산의 양강구도 형태가 더 긴 그쵸. 시간 격해지다 보니까 생기는 뭐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두 팀 감독들의 스트레스 장난 아닐 것 같고 뭐 실제로 뭐 김상식 감독도 감독 1년 차인데 지금 벌써 뭐 위궤양 12지장 궤양 와가지고 병원 다닌다 그러고 홍명보 감독도 뭐 얼굴 봐가지고는 그나마 좀 행정일하면서 나아지던 얼굴이 그쵸. 1년 만에 지금 완전히 수척해졌다. 많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팬들한테 그러지 마세요라고까지는 아니고 조금만 누그러뜨리시고 우리가 공놀이에 모든 인생을 맡길 건 아니니까 조금만 간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과연 이번 경기 또 우승팀은 누가 될지 저희 다음 크크크에서 함께 결과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그만 숨을 벗어도 못 될것 쉬겠네요. 네, 벗어도 되는 건가요? 네. 보세요. 팬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 재밌었어요. 잠시나마. 네. 이거 저만 쓰고 민선 씨 안 쓰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랑 호종 기자가 쓰고 민선 씨 안 쓰셨던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녹화 방송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크크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라이브에서 만나요. 정다호 기자의 해축 없다. 해치 없다고. 정다호 기자의 뭐 정다호 기자의 지축을 뒤흔들 그 썰을 썰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될지 돌아옵니다. 다다음 시간에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올해 안에 푼다는 거죠. 돌아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정다원은 돌아온다. 마블 영화 만지막처럼 정다원 돌아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